이제 그 시간은 끝났고, 자, 책 202페이지 집합건물법. 제가 수업하는 거 빼고는 마이크 잡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뻘쭘하고 노래방도 안 가는데 지금 무슨 시상하고 뭐 이런 건. 점수는 딱 5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50점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거기 했던 거 마지막에 한 10분씩 했던 거 그 부분 위주로 다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202페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 그냥 집합 건물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파트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아파트.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서 60년에 공포하고 62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 우리 현재 이 민법을 만들 때는 아파트란 게 거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뭐 나가서 주상복합,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니까 민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가 아파트니까 그냥 아파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그러면 단독 주택이야 그냥 집이 한 채 있으니까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한 동에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각 층별로 그다음에 뭐 한 층 내에서도 101호, 201호, 301호 다 주인들이 다르죠. 한 사람이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소유한다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소유한다. 따로따로.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만 소유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나눠서 가지고 있다. 근데 민법상 이제 아니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동대문 옷가게 가보셨죠? 동대문 옷가게. 그럼 그 빌딩에서 상가 장사하죠. 장사하는데 밑에 고정시켜놓고 위에서 판넬 붙여놓고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장사하죠. 그것도 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 다 사고 파니까 그 부분도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일정한 면적 이상의 상가 점포는 이런 것보다도 밑에 바닥을 잘 고정해 놓고 표시를 잘하면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202페이지 보시면 구분 소유권,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일반 건물의 구분 소유 보시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근데 양가로 2번 상가 점포의 구분 소유, 이거는 거기 보시면 3번과 4번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표시가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표시에 표시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거. 그래서 바닥 고정시키고 판넬 붙이고 판넬에다 번호 똑바로 붙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상가 점포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상가 점포의 구분 소유인데, 상가 점포의 구분 소유를 입문서에 넣을 만큼 일부 강사들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영원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하고 구분행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자, 여러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가 땅 위에 올랐으니까 대지도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크게 건물과 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다시 두 가지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소유, 점유하는 부분. 이게 전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그 한 사람이 주인이 서로 따로따로 있죠. 이런 게 전유 부분. 그래서 앞으로 집합건물법 책을 읽을 때 전유 부분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낯서니까 그냥 아파트 101호 이걸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이걸 전유 부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다 같이 쓰는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근데 이 공용 부분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나눠가지고 하나가 법정 공용 부분,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법정 공용 부분은 누가 봐도 당연히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법정 공용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문제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인데 그 아파트에서만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쓰는 거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 아파트 102호를 신혼부부들을 많이 여기에 분양 신청을 받겠어 어린 놀이방으로 쓰겠다 이렇게 분양했다. 아니면 어르신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정으로 쓰겠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조상은 지금 102호니까 구조상은 전유 부분이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는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죠. 이런 걸 규약상 공용 부분.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있죠. 요즘 아파트 분양하면서 단지 내에 헬스클럽, 독서실 막 이렇게 분양하는 거 있죠. 그거 다 같이 쓰는 거 있죠.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 공용 부분은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입니다. 이거 취지 등기 안 해도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인 거 다 안다 모른다. 안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공용 부분은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공용 부분입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러분 아파트 102호인데 지금 여기를 놀이방 노인정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게 놀이방 노인정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놀이방 노인정 쓴다고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차이점.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아파트 101호 사가지고 이전 등기하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고 아파트 소유권만 취득했다 아니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취득했다. 지분도 취득하죠. 지분.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지분도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지분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남한테 팔 수 있다 없다.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지분 살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아파트 거기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지분 사가지고 맨날 운동한다고 오르내리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살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202페이지 공용 부분 지금 편집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1번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서 가로에 법정 공용 부분 나왔죠.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구조상 공용 부분 이 말보다는 법정 공용 부분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법정 공용 부분 다음에다가 가로 다음에다가 땡땡 거기가 목차고 나머지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정 공용 부분 땡땡 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법률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아파트의 현관, 노비,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 계단 이것들이 법정 공용 부분입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 그건 난리십니다. 그건 지우십니다. 지하 주차장. 여러분 요즘 거기 엄청 비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도 한 집당 뭐 3대, 5대 아예 전유 부분 같이 분양해 버려요. 그때는 공용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 집 소유자들만 쓰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법정 공용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규약상의 공용 부분. 그게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땡땡 하시고 본래 공용 부분이 될 수 없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서 공용 부분으로 삼은 거.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마지막 줄 쉼표 다음에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다시 여러분 이거요. 법정 공용 부분은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취지를 등기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쭉 가시고 그냥 7번 가시면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03 대지 사용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니다. 요즘은 조금 이 시험 문제가 뜸하긴 한데 대지 사용권 이 대지는 공용 부분이다 아니다? 대지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시험에 꽤 나왔습니다. O다 X다? 여러분 집합 건물을 크게 뭐가 뭘로 나눈다? 그다음에 건물을 전유하고 공용 나누죠. 그러면 대지가 공용 부분이라는 말보다 작은 개념이다, 큰 개념이다.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공용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대지는 대지일 뿐이다. 대지 공용 부분 아닙니다. 크게 건물과 대지로 나누고 건물에서 이제 공용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대지 사용권인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걸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제발 좀 암기하십니다. 대지 사용권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지를 쓰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은 대지를 쓰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내가 아파트 101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정당한 땅 사용권 이걸 뭐라 부른다? 대지 사용권. 땅을 쓰는 게 아니고 아파트 1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념 보시면 대지 양가로 1번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그의 전유 부분 즉 아파트 101호를 소유하게 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있다 없다? 같이 사는 거죠. 돈 주고. 그래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래도 집합 건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갑의 땅이 있는데 A부터 뭐 한 S까지 한 열댓 명이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건물 짓고 같이 살자.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부터 S까지가 갑의 땅을 산 게 아니라 갑의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몇 년? 30년. 그럼 30년간 땅 소유권은 없지만 여기다가 건물 짓고 30년간 잘 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세대 건물에 101호, 201호, 301호, 401호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 없지만 정당한 땅 사용권이 있죠. 이것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말고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것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대지 사용권은 통상적으로는 소유권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대지의 종류에서 1번과 2번 법정 대지, 규약상 대지 나오는데 영원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우시고
중요한 건 3번하고 5번인데 3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여러분 아파트 102로 남겨두고 이 땅에 대한 권리,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만 지분 이것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번에 다시 3번 가시면 구분 소유자는 다음에 5글자 뭐죠? 원칙적으로. 그럼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게 엄청난 시험 문제. 우리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 대지 사용권 나오면 대지 사용권 이게 나오면 원칙 분리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원칙 안 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죠. 예외. 이게 뭐냐면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으면 대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 처분. 다시 여러분 아파트 102로 팔면 뭐 또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대지 사용권도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규약으로 그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대지 사용권만 따로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 첫 번째 함정은 어디서 틀리냐면 이거 봅니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O다 X다. O다 X다. X라니까요. 계단복도 엘리베이터를 누가 사요? 지분을. 공용 부분은 규약이 있던 없던 죽었다 깨나도 분리 처분이 된다는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대지 사용권도 원칙은 분리 처분이 안 되지만 예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면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는 규약에 대지 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규약이 있을 때만 분리 처분이 허용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 규약이 없어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죠. 그럼 분리 처분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서 엄청 나오죠. 법원이 판결로서 아파트 101호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어린이 뭐만 나눌 수 있다? 규약이 있을 때만 분리 처분되지 규약이 없으면 대법관도 대통령도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규약. 다시요. 내가 법원에서 경매 법원 가가지고 아파트 101호 말고 저기 대지 사용권 이것만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경락받고 나 돈 다 냈다. 나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어린이 뭐만 나눌 수 있다? 규약. 그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지 규약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이든 경매든 대통령이든 어느 누구도 분리하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분리. 판결로서 분리도 그 판결조차 무효입니다. 경매조차 다 무효예요. 오로지 규약이 있을 때만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럼 어려운 좀 빼고 지금 간단한 것만. 공용 부분은 규약이 있든 없든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근데 대지 사용권도 원칙은 분리처분 안 되죠. 근데 규약이 있으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엄청 잘 나오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오늘은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관리단과 관리인이 나와 있는데 관리단 여러분 중에 아파트 관리단의 구성은 있다 없다? 여러분 명의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관리단 구성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이라는 것은 아파트 소유자들로 당연히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니까 나 거기 가입 안 했는데 나 그 재수 없으니까 탈퇴할래. 이런 가입 탈퇴가 된다, 된다? 안 됩니다.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나는 바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시면 거기 관리단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자, 양가로 1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된다. 구분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가입 탈퇴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시험에 잘 나온 게 관리인인데, 여러분 아파트 관리인, 누가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누구다? 아파트 관리 소장님 있죠? 그 사람 관리인이다, 아니다? 아파트 경비 선원분들 있죠? 관리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관리인을 시험 볼 때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인이다 이렇게 알고 사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인은 주민대표, 한마디로 동대표가 관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주민대표, 동대표. 그럼 여러분 동대표 어떻게 뽑죠? 선거로 뽑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왔고 한 번은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서 동대표를 선거로 뽑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1호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 갑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성도 좋고 착하고 이웃집하고 사이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붙었더니 다 몰표를 받았어요. 임차인 갑이.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저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저 사람 동대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차피 선거로 뽑으니까 그게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공의의 양가로 2번 있죠. 관리인의 양가로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임차인도 될 수 있다. 요즘은 거기 아파트 사는 임차인 뭐 변호사 이런 애들 많이 뽑아요. 법적 문제 생길 때 빨리 처리하라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뭐 3번과 4번은 큰 의미 없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어차피 시험 문제가 적용 범위하고 절차만 나오니까 그 두 가지만 정리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에야 한 5억짜리 땅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1억 정도 빌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예전에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은행이 돈이 많이 없었던 70년대 이런 시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땅을 담보로 돈 빌릴 때 은행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채업자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때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냐 하면 보십니다. 갑이 5억짜리 땅을 하나 가지고서 을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을이 1억을 빌려줘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채업자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갑한테 5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이 뭐 이자도 이제 법에서 제한되는데 뭘 했다 치면 이자를 5천 잡았다. 그러면 이자 자체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건 맞지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결국 을이 이걸 돈으로 바꾸려면 을은 뭘 신청할 수밖에 없죠? 저당권 실행 방법은 뭐다? 경매. 그럼 경매에서 부동산을 병이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내놓으면 을은 1억 5천 챙겨가고 나머지 3억 5천은 갑이 챙겨가죠.
그럼 을은 이자 말고 또 다른 폭리는 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채업자들은 항상 폭리를 취할 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얘네들 말대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너 확실히 돈 갚을 자신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자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자신 없다고 하면 안 빌려주죠. 그래서 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자신 있으면 네가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대신 이 물건으로 갚아라 이겁니다. 대신 이게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미리 예약해 놓습니다. 예약. 자 예약해 놓고 근데 예약만 해놓고 우리 다른 조치를 강구를 안 해놓으면 자 예약은 뭐죠 여러분? 오늘 시험 좀 풀었죠? 계약. 그럼 계약하면 등기 없으면 우리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대물변제 예약하면 계약만 했죠. 그럼 갑이 남한테 땅 팔아버리면 을은 갑한테는 권리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걸 막기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갑의 부분에 을이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아니면 아예 을이 갑한테 네가 확실히 돈 갚을 자신 있으니까 담보 목적으로 나한테 번등기를 넘겨놓으라 이겁니다. 그럼 번등기를 넘겨놓는다면 이전 등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뭐 한 거다? 넘긴 거, 양도한 겁니다. 근데 소유권 자체를 넘겼다 담보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이걸 양도 담보. 시험장 갈 때까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이걸 뭐라 부르자?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뭐라 부르자? 양도 담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갑이 다행히 변제기가 12월 31일인데 갑이 다행히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돈을 챙겨서 을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을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겁니다. 초인종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분이 바빠서 집에 없구나. 나중에 오면 연락 오겠지 하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을은 갑한테 연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미 등기 서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하 아파트에서 꿀꺽 가든지 남한테 부동산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갑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갑이 반발해서 소송 붙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갑이 변제기에 돈 갖고 을한테 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증명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을이 소송 이겨버려요. 그럼 갑은 1억 빌려 쓰고 5억짜리 땅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민법에서 먼저 이걸 막는 수단을 법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법 607조, 608조가 있는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민법 607조, 608조에서 뭐라고 있냐면 네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있다 이겁니다. 갑의 부동산. 근데 갑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남은 돈 5억짜리 부동산에서 원리금이 1억 5천이죠. 그럼 빼면 남은 돈이 얼마죠? 3억 5천. 그건 갑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민법에다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가져가더라도 폭리는 많이 취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법이 막아놨다고 얘네들이 바로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얘네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한 2달 정도 하면 합격할 겁니다. 밤새 날마다 공부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찾아내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갑이 을한테 돈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을이 너 돈 갚을 자신 있지? 갚을 자신 있다.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하자. 알았다. 그렇게 하자. 또 하나 더 하자. 뭔데? 그래서 나 따라와 하면서 죄소전 화해라는 겁니다. 이게 죄소라는 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거기 전에 화해하는데 이거는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고 법원 가서 하는 걸로서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분쟁이 있다. 그러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손잡고 법원을 가는 거예요. 법원 가가지고 법원 직원한테 우리 재소전 화해로 왔습니다. 이러면 한 30분 있다가 판사가 나와요. 판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화해합니다고 판사가 알았다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죠. 그럼 그게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법관들은 판결을 한번 내리면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줍니다. 근데 이 화해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명일동 1-1번지 땅이 5억이에요. 5억 시가가. 근데 갑과 을이 법원 와서 재소전 화해한 내용이 뭐냐면 명일동 1-1번지 땅은 시가가 2억으로 화해합니다. 이겁니다. 시가 2억으로. 그러면 5억짜리 땅이 갑을 사이는 얼마나 바뀌어버렸다? 2억. 그럼 나중에 을이 부동산 꿀꺽 하더라도 남은 돈은 돌려주라고 그랬죠. 본래는 얼마를 줘야 된다? 3억 5천. 근데 이거 얼마나 바뀌어버렸다? 2억. 그럼 얼마만 준다? 5천. 이렇게 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법으로는 이걸 막지 못하게 돼서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 여러분 제목에 가등기 담보 다음에 등이죠.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이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하면 뭐다? 가등기 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양담보.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만든 때가 1980년에 만들었습니다. 1980년이면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는 전두환 장군입니다.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자기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서울대 황모 교수한테 법을 맡겼어요. 근데 전두환 장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그건 상관없고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단순 무식하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서울대 황모 교수한테 한 달 안에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연구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남의 걸 뭐 하죠? 베낍니다. 똑같습니다. 서울대 학모 교수도 지금은 전두환 세상이고 무식하니까 한 달 안에 안 만들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법을 베껴요. 그러면 남의 법을 베낀다는데 우리나라 법은 거의 대부분 어디 법을 베꼈다? 일본권.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창피하지만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마치편까지 일본 법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냥 번역한 거예요. 번역. 이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판사들이나 법률가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일본 법을 그대로 베꼈다. 그럼 이 법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럼 싫어하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좁힌다, 좁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면도 굉장히 많긴 많아요. 자, 여러분, 일본은 사채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 다 야쿠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거, 즉 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건축 공사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묻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린 거 있죠. 그건 다 일본의 실제 사건들이에요. 야쿠자들이 실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영화에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발달 못한 상태니까 우리나라는 연속국에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본 법을 그대로 베껴버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실정에도 안 맞고 판사들이 싫어하고 그럼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좁힌다, 좁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을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려지 진짜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 물건 받기로 경우 이때만 적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빌려줬다. 그걸 법적으로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소비대차.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 대자, 빌릴 차자죠. 그럼 빌려준 돈을 뭐라 부르죠? 빌려줄 대자.
공여, 줄여자, 대여금.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죠. 그럼 빌릴 차자. 빌려서 그 돈 쓰죠. 쓸 용자. 그래서 소비대차한 돈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금이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폭리를 취하는 걸 막게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을이 갑한테 10억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로 했다. 이건 을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아니 10억을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5억짜리 땅을 대신 받기로 했다니까요. 이건 폭리자다 천사다. 천사죠. 10억 빌려주고 5억짜리 땅 받는데 그럼 이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때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조물 가액이 원리금보다 비쌀 때 이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을이 갑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1억 원어치나 빌려줬어요. 좋습니다. 근데 갑이 외상값은 안 갚으면서 다시 외상으로 5천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 하더라도 1억을 안 갚으면 외상으로 5천 더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근데 갑이 야 내가 6월 30일까지 안 갚으면 내 땅 5억짜리 네가 대신 가져가. 대물 변제 애약하고 이거 확실하게 해서 내가 너한테 가등기 줄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하든지 양도 담보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도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할 거냐 이겁니다. 적용한다 안 한다? 돈을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외상으로 물건 1억 원어치 줬다니까요. 물건 줬지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줘야 소비대차라니까요. 우리 판사들은 오로지 이 경우만 가담법을 적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외상대금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또 1억을 돈도 빌려줬어요. 돈도 빌려주고 외상으로 또 물건 1억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부가 소비대차가 있죠. 일부는 소비대차가 아니죠. 이때 가담법 적용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우리 판사들은 이번 무지막지하게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순수하게 뭐만 있을 때만 오로지 대여금 차용금 이게 있을 때만 적용하지 둘 다 같이 있어도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이런 말 나와버리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매매대금하고 대여금이 같이 있어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돈을 빌려준 경우 이때만 적용하고 다른 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적용 범위.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206페이지 양가로 3번 거기 두 번째 줄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금 여러분 책에는 매매대금, 공사대금만 나왔죠. 8에 더 있어요. 뭐 물품대금, 외상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대금, 외상대금 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4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이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리서 설정된 후 대여금 채권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됐다. 그러면 매매대금하고 대여금이 같이 있죠. 이때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뭐만 있을 때만 대여금, 차용금 이때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담보 부동산에 대한 애약 당시의 시가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아까 했던 거 1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 땅을 대신 받기로 했다면 이건 폭리를 취하는 거니까 가담법이 적용되는데 10억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5억짜리 부동산을 대신 받기로 했다. 이거는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보다 더 높죠. 이때는 의리 폭리를 취할 일이 있다 없다. 아니 이게 뭐 어려운가?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고 10억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대신 5억짜리 땅을 넘겨주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이거 오히려 의리곡 손해보는 거죠. 이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니까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항상 목적물 가액이 더 비쌀 때만 원리금보다 그때만 적용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적용 범위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는 30%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그럼 여러분 소비대차 돈 빌려줬고 빌려준 액수가 1억이고 못 갚으면 5억짜리 땅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가담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가담법이 없을 때는 갑이 변제기에 돈을 안 갚으면 그 순간 을이 부동산을 꿀꺽했죠. 그리고 지 맘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가담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갑이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더라도 을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고 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절차가 이제 시험 문제 70%는 이 절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인문서에는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좀 필기를 좀 하셔가지고 한쪽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정리 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암기도 이해가 되면 좀 빠르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없을 때는 변제기에 갑이 돈 안 갚으면 을이 바로 부동산 등기에서 꿀꺽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 가담법을 만들었으니까 변제기에 갑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을은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못하고 갑한테 청산금을 통제합니다. 청산금. 청산금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목적물 가액에서 원리금을 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5천이 쌓였다면 을이 갑한테 통지합니다. 전화든 아니면 구두든 아니면 뭐 편지든 상관없는데 을이 갑한테 야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1억 5천인데 네 부동산 시가가 5억이니까 내가 너한테 3억 5천만 주면 된다. 오히려 을이 갑한테 이렇게 통지하는 게 청산금 통지입니다. 그럼 이 통지가 갑한테 도달하면 갑한테 돈 갚을 시간을 줍니다. 돈 갚을 시간. 그게 청산기간입니다. 청산기간. 이게 2개월이에요. 2개월. 청산기간 2개월. 그래서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갑이 돈 갚아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이제. 근데 못 갚았다. 그럼 이제 을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도 마지막까지 채무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을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해놨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여러분 을한테 지금 본등기만 있다. 가등기만 가등기.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바로는 안 되고 갑한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담보 목적으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럼 이건 양도 담보 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본등기가 누구한테 넘어와 있다. 양도 담보에 넣으면 본등기가 이미 갑한테 있다. 이미 을한테 넘어왔다. 넘어왔습니다.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청산금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70%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중에
청산금 통지는 누구한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한 번 통지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청산기간 2개월 내에 후순위 고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각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큰 틀만. 그래서 지금 딱 시험을 나오는 딱 두 가지. 아시오? 첫 번째, 가등기 담보법은 어디에 적용된다? 오로지 뭐한테만? 소비대차, 대여금, 차용금 이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둘 다 같이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은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니까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 빌린 후보다 높을 때만 적용되지 처음부터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보다 높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목적물 가액이 더 높다면 이때는 아니 목적물 가액이 더 높다면 가담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가담법은 바로 소유권 꿀거는 걸 막기 위한 법이니까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변제기에 바로 등기한다. 청산금 통지한다. 청산금 통지. 그러면 채무자한테 돈 갚을 시간 청산기간 몇 개월 준다? 2개월. 근데 그 2개월 내도 돈을 못 갚으면 비로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때도 마지막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관계? 동시에 관계. 그래서 청산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게 부동산 실명법. 역시 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좀 쉬었다가 부동산 실명법 정리하겠습니다.